LS는 지주회사죠. 자회사가 많아요. 근데 전력 인프라라고 하는 게 송배전, 변압기만 있습니까? 천선도 있잖아요. 발전소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전자 자동화 시스템도 있잖아요. 중요한 어떤 공부가 되는 거죠. 와, 차트다. 네, 이제 뭐 이번 시간은 투자에 좀 더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근데 요즘 이걸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남이 만들어준 뉴스와 내가 만들어낸 뉴스는 다르다는 거죠. 이게 지금 뭐라는 건지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최소한 이 차트가 지금 어떤 구간에 놓여 있는지는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솔직히 그 개별 테마주나 중소형주들의 차트 분석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뭐 단기한 10억, 20억 정도가 들어와서 시세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의 기술적 분석은 단기 트레이딩을 제외하면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형주 중에서 내가 살만한 종목을 고를 때 저는 대형주 차트를 한번 쭉 돌려봅니다. 자동조회라고 하는 기능이 있고 저기 거래소 업종별 그다음에 대형주를 골랐습니다. 그럼 이 대형주라고 하는 게 한 300종목이고 이름을 보시면 대충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기업들만 있어요. 요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3초마다 이 차트가 돌아요. 그러면 차트를 딱 보실 때 벌써 답이 나와 있죠? 어떤 종목이 지금 가장 강한지 어떤 종목이 약한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저는 기본적으로 유형을 한 4가지 정도로 나눕니다. 기본적으로 정배열, 역배열, 그 다음에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가고 있는 거,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올라오고 있는 거. 이걸 보면서 유한양행은 어디, 모는 어디, 모는 어디 다 씁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 지금 정배열이잖아요. 그 지금 역배열로 갔다가 정배열로 풀었다가 다시 역배열로 가는 듯 했다가 풀고 있는 거죠. 분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가고 있는 걸로 봐야죠. 기아는 뭐예요? 완전 정배열이죠. SK하이닉스 완전 정배열이죠. 현대건설 뭡니까? 완전 역배열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분류를 왜 하느냐? 여기서 내가 사야 될 종목이 어떤 거예요? 정배열. 정배열은 이미 보유하고 있어야 될 종목이죠. 제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결국은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풀려 나오고 있는 걸 봐야 되는 거죠. 그게 펀더멘탈적으로 뭘 의미하겠어요? 이 이평선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장기 평균 가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120주선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2년 이상의 평균 가격이에요. 이렇게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완벽하게 풀린 종목은 지지선이 어디냐가 중요한 거고, 이렇게 단기 급등해서 이평선 자체가 이렇게 모여있다는 건 뭡니까? 장기적으로 물려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단기 거래 급증으로 한번 뚫어냈죠? 눌려서 안정을 찾은 이후에 다시 돌려나가면 가장 좋은 그림이 되는 거죠. 투자할 만한 종목이 이렇게 선정이 됐으면 공통점을 찾습니다. 업종으로 묶이는지 어떤 유형으로 묶이는지, 그러면 내가 투자할 대상을 찾은 거예요. 자, 그런 대상을 찾았으면 거기서 이제 더 세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뭐가 필요하다?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재무제표 분석 같은 것들을 통해서 더 투자가 필요한 종목을 더 세분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 종목 선정이 됐으면 분할 매수가 시작됩니다. 투자 대상을 선정하면 실패의 확률은 제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낮아지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직관적으로 가장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뭐 5년 내에 쉽게 망하지는 않을 기업들이 대부분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 이 안에서 종목을 선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최근에 성과를 냈던, 요건 이제 제가 팔았으니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한국항공우주예요. 제가 뭐 최근에 매매한 건 아니고 23년도에 연초 부근에 제가 분할 매수를 해서 아마도 6만 원대에서 좀 팔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쨌든 이 방산이라고 하는 산업 자체가 중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정배열을 유지한 상태에서 배열이 풀릴까 말까를 반복하면서 가고 있는 중장기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다시 저는 매수 타이밍이 왔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회사의 밸류가 다른 종목들보다는 높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의 수출의 주력이 어쨌든 K2, K9이라고 하는 자주포와 전차 위주의 수출이 지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한국항공우주는 뭐 경전투기 이런 쪽이라 이 매출이 정말로 의미 있게 증가하는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 자, 요 두 기업이 뭐냐면, 요 지금 파란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차트는 우리나라의 자랑선은 HT 일렉트릭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건 미국의 같은 계열의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전력인프라 이튼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신고가잖아요. 지금 HT 일렉트릭. 미국 이튼도 신고가예요. 전 세계 모든 전력 인프라 기업들이 유럽도 신고가, 대만도 신고가, 다 신고가입니다. 자, 여기 제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종목 하나 더 넣어 드릴게요. 말이 됩니까? 2년 동안 10배 올랐어요?
이게 어디 기업이냐면 대만의 포춘이라고 이 전력 인프라 기업이에요. 뭐 얘는 뭐길래 얘 그렇게 글로벌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혼자 10배 올랐지를 생각해 보면 대만의 한 기업에 불과한 TSMC가 지금 대만 전체 전력의 6% 조금 안 되겠습니다. 근데 내년에 예상이 지금 얼마가 나오고 있냐면 12%를 쓴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AI 칩 같은 거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AI 칩을 만드는데 전력이 너무 많이 소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산업들이 지금 앞으로 전력을 엄청나게 때려박아야 되니까 전력 인프라도 바꿔야 되고 송배전도 바꿔야 되고 발전소도 더 지어야 되고 이런 수요가 지금 막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허들은 뭐냐면 지금 발생하는 전기를 친환경적으로 가져오지 않으면 아예 수입하지도 않겠다는 게 유럽의 시각이에요. 그러면 효율도 안 나오는 풍력이나 태양광을 돌려서 반도체처럼 일정 전력을 계속 공급해줘야 되는 쪽에다가 공급을 해야 된다? 이 말이 됩니까? 반도체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란 말이에요. 첨단 공정에 새로운 공장 지을 때 그 공정에 어떤 전력이 공급되는지도 확인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공장 때려 짓는 데만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 뒤에 들어가는 그 수많은 부대 시설들을 짓는 데 들어가는 돈까지 포함해서 샘 알트먼은 내가 원하는 수준의 AI가 오려면 9천조를 때려 박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들이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른 게 펀더멘탈을 끌고 가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만 같은 TSMC가 지금 공장 풀캐파를 돌리고 있는 그런 쪽에서 가장 먼저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그것에 쫓아가는 효성중공업이나 LX 일렉트릭도 같이 반등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LS 같은 기업이 좀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LS가 왜 매력적이냐면 LS는 지주회사죠. 자회사가 많아요. 근데 전력 인프라라고 하는 게 송배전, 변압기만 있습니까? 전선도 있잖아요. 발전소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전자자동화 시스템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포괄하고 있는 회사가 어디냐? LS입니다. LS 밑에 있는 M&M이라고 하는 회사는 기본적으로 구리 같은 거 유통하는 회사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구리가 다 뭐의 원료예요? 전력선의 원료잖아요. 그러면 구리 수급해서 전력선을 만들어야 되는 전력선을 만드는 회사가 어딥니까? 전 세계 최대 회사 중에 하나가 LS 전선입니다. LS 그룹의 유일한 약점은 최근에 이거 하면서 좀 욕심내다 보니까 회사의 재무제표가 좀 안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 회사들 중에서 제일 싸 보이는 건 어쨌든 LS입니다. 이 그림을 딱 봤을 때 아 이거 사야지가 아니고 이게 왜 이렇지? 그러면 이 안에서 좀 덜 올라간 종목은 뭐가 있지를 찾아보는 것도 공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 선도 종목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이런 종목군들을 다 모아서 한 판에 두고 예를 들어 선도주가 막 떨어지기 시작하면 아 이것도 영향받지 않을까를 또 살펴보는 것도 기법이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는 큰 틀에서 일단 대형주들의 흐름을 돌려보면서 아 어떤 종목이 투자할 만한 종목인가 이 종목들의 공통적인 특질은 무엇인가를 판단해 보면서 업종이나 종목을 뽑아내는 게 하나의 방법이죠. 뭔가 글로벌리하게 경쟁하고 있는 기업들 내에서 주가의 거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면 가장 여기서 중요한 건 뭘 것 같아요? 하나로 잘 고르는 게 핵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종목을 딱 분류해 놓고 이게 왜 안 움직이지라고 생각하면 이건 뭐 시작부터 틀린 거잖아요. 이걸 이제 공부하면서 하나의 투자 대상을 찾아 나가는 것도 중요한 어떤 공부가 되는 거죠. 다음 시간에 또 진행을 하게 된다면 두 분께 숙제.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업종과 종목을 한번 찾아보시라. 고배당 주식만 투자하는 펀드가 장기 수익률로 놓고 봤을 때 소위 올킬. 실제로 배당주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질 가능성이 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배당입니다. 배당. 자, 배당 언제 줍니까, 우리나라? 보통은 연말에 줍니다. 연말에 한번 발표를 하고 주주총회를 거쳐서 실제로 지급되는 건 4월 말, 5월 뭐 이 정도에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럼 미리 문자는 보내되 돈은 나중에 들어오는 거예요? 실제 돈이 들어오는 건 그렇죠. 아 근데 그게 또 이제 분기 배당이라고 하는 게 또 생겼으니까 실제로 코스피에 대비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고배당주와 배당 성장주, 배당을 점점 많이 주는 그런 종목들의 수익률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그거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자산운용사가 신영자산운용이라고 있는데 4, 5년 전까지만 해도 신영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고배당 주식만 투자하는 펀드가 장기 수익률로 놓고 봤을 때 소위 올킬. 아마 여러분들이 뭐 연금 같은 거를 운용하실 때 만약에 주식에 좀 비중을 일정 부분 가져가신다고 하면 그런 펀드 쪽으로 가는 건 괜찮은 전략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의 정책이 어떤 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밸류업 프로그램이 뭐예요? 결국 주주에게 많은 거 돌려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거 돌려주려면 방법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 주식수를 줄여서 주당 가치를 높여주거나 배당을 많이 줘서 가치를 올려주는 거. 이 두 개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주로 대형주들이 배당 안 하고
계속 꽁쳐두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많았단 말이죠. 외국 기업들 보시면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대주주가 지배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죠. 대부분 다 기관들의 비중이 엄청나게 높고 기관들이 배당하라고 맨날 막 윽박지르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밸류업도 굉장히 중요한 게 일본도 그것 때문에 오른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효과를 분명히 봤어요. 그래서 그 워렌 버핏이 일본의 5대 상사에 투자했던 로직은 뭐냐면 저금리로 돈 끌어서 여기서 배당을 한 4% 준다. 그러면 내 조달 금리가 2%인데 얘네가 배당 주는 게 4%야. 그러면 내가 무제한 돈을 끌어와서 투자하면 무조건 2%가 남는 거래인 거예요. 요 그 과정은 딱 두 가지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요 회사의 실적이 떨어지거나 배당이 떨어져서 금리와 같아지거나 아니면 여기서 금리가 내 조달 금리가 폭등해서 요거 같아지면 더 이상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겠죠. 실제로 배당주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내가 어떤 종목의 선택을 잘못했어. 그러면 개인 투자자의 대부분은 어떻게 갑니까? 당연히 의도하지 않은 장기 보유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장기 보유에서 배당을 주는 것과 배당을 주지 않는 건 엄청난 차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종목을 샀는데 이미 20% 마이너스가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거 2년 들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종목은 배당을 5%를 주고 어떤 종목은 배당이 없습니다. 배당을 주는 종목은 손실이 어쨌든 내가 들어온 돈이 있으니까 10%로 줄었죠. 배당 안 주는 종목은 계속 마이너스 20%인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거, 배당을 주는 종목에 내가 배당 들어오는 거를 다 여기다가 계속 투자했다? 그러면 주식 속에서 늘어나잖아요. 낮은 가격에 더 많이 샀을 거니까 여기서 이제 스노우볼 효과가 붙는 거죠. 당연히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종목이 올라가면 엄청나게 올라간 데다가 주식수 늘어나니까 효과도 엄청나겠죠. 배당 계속 투입하는 거에 복리 효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토탈 리턴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펀드 중에 TR이라고 되는 거 있습니다. 토탈 리턴이 뭐냐면 분배금, 거기선 배당금이라고 하지 않고 분배금이라고 하거든요. 주주환원으로 돌아오는 자금들을 다 분배금이라고 하는 건데 그 분배금을 다 다시 재투자하는 그런 펀드를 토탈 리턴 펀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펀드의 수익률이 당연히 더 높은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이 주가가 언제쯤 올라갈까? 배당 효과를 살펴봤을 때 의외로 고배당 지수의 열별 누적 수익률을 봤을 때는 이쪽에 많이 발생하더라라는 거죠. 이 앞전에 나타나는 효과는 아마 배당과 관련된 효과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쪽에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 실제로 12월 달에 배당한다고 12월 달에 안 산다는 거죠. 주로 언제부터 들어오느냐? 9월, 10월부터 미리 들어온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나라 법이 바뀌면서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대차 배당 기산일이 바뀌었죠. 저 2월 27일인가로 미뤘고 기아차는 아직도 안 됐습니다. 3월 달 언제로 미뤘어요?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분기 배당까지 한다면 1분기 배당과 연말 배당을 같이 받을 수도 있는 더블 배당이 나타날 수도 있는 야 그거 보이시 한 2% 줘봐야 그거 누구 코에 붙여 이렇게 얘기하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많은 돈 투자해서 2% 수익률이면 엄청난 거죠. 외국인들 환장합니다. 장기적으로 밸류업을 보면서 들어왔는데 더블 배당 우리나라에서 보지 못했던 단기간에 한 2%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고배당이 나올 걸 예상하면서 들어온 공격적인 자금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주식의 유명한 격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린메이라고 나와 있죠. 기본적으로 5월에 팔고 떠나라는 얘기예요. 5월에 팔고 떠나서 다시 10월쯤 돌아와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한번 리그레션을 해보면 5월부터 10월 달까지 들고 있었을 때 그 다음에 11월부터 4월까지 들고 있었을 때 수익률이 짙은 파란색, 옅은 파란색으로 나와 있잖아요. 5년으로 봤을 땐 별 차이가 없죠. 자, 10년으로 봤을 때 차이가 있고 20년 봤을 때 차이가 있고 50년 봤을 때도 차이가 있고 올타임 봤을 때도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 자료만 놓고 보게 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식을 언제 사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답이 나와 있잖아요. 이대로 하면 맞을까요? 아니죠. 실적이 앞단에 발생하다 보니까 연말 효과와 더불어서 연초까지 나타났던 긍정적 효과가 조금 이어지다가 오히려 실적이 2분기, 3분기에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밀고 올라가는 게 유통업체들의 소비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다시 수익률이 좋아지는 연말 랠리. 그래서 연말 랠리, 연초 랠리 쭉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가장 기본적인 사이클에 대한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이 사이클로 간다는 거죠.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뭐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만약에 연 7% 정도의 수익률을 매년 낼 수 있다면 이거 7년 정도 지나면 복리 투자하면 2배 됩니다. 또 하나 주목해 보셔야 될 포인트는 여기에서 이 사이클이 최근 5년간 이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뭐가 있느냐. 코로나도 있을 수 있고요. 유동성이죠. 유동성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 사이클이 무의미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역으로 뒤집으면 무슨 얘기가 됩니까? 결국은 지금 주식에 뭔가 살이 너무 많이 붙어 있을 수도 있다.
그 살의 원인이 뭐다? 유동성이다. 기본적으로 요 음영으로 표시된 지역이 언제냐면 미국의 침체 기간, 경기 침체 기간을 나타낸 게 요 음영 지역들이에요.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을 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경기 침체라고 부르는데 그런 구간들이 생각보다 꽤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때마다 전체적으로 지금 뭐 주가의 움직임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요동치면서 많이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금리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였느냐를 보면은 요 침체 기간에 항상 급하게 떨어뜨리면서 다시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방어 역할을 보인 거죠. 그런데 요게 지금 무의미한 게 뭐냐면 2021년도에 어떻게 됐다? 유동성을 엄청나게 뿌렸다. 일반인들한테도 막 1,000만 원 단위로 막 그냥 미국은 엄청나게 퍼준 거죠. 그 넘쳐나는 유동성이 미국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크게 상승시킨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는 거죠. 대신 금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다시 쭉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미국의 특징 또 하나는 뭐냐면 작년에 SVB라고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터지면서 이때 이제 미국이 은행이 갖고 있는 국채 갖고 오면 단기 채권으로 다 바꿔줄게. 너희 필요한 유동성 있으면 국채만 갖고 와. 그러면 우리가 그 국채만큼 돈을 빌려줄 테니까. 낮은 금리로 이거 엄청 퍼다 부었단 말이죠. 그래서 유동성이 막 줄어들면서 시장이 망가지려고 하던 시기에 이렇게 또 자금을 공급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 자금 프로그램이 이번 3월 11일 날 끝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이 프로그램이 끝나감과 동시에 또 나타날 수 있는 게 금리를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가처분 소득. 내가 벌어들인 돈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가처분 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가처분 소득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증시도 엄청나게 바뀐다는 거죠. 이거하고 주가 지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정해관계가 되겠죠. 소득이 늘면 늘수록 당연히 주가 지수도 높아지지 않겠어요? 우리는 주식 비중이 최근에 많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전체 자산에서 10%가 안 되지만 미국은 전체 자산의 50%가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결정적으로 어떤 주식시장의 차이를 만들어주는 또 하나의 변수라고 해야 될 텐데 당연히 이거는 정의 상관관계고요. 이거는 당연히 역의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나 계절적으로 나타나는 요인들 혹은 수급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요인들도 우리가 투자에 참고해야 되는 중요한 변수들이다.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시는 상태에서 이게 왜 이렇지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 MSCI 편입된다. 일단 그 종목은 지수보다 무조건 강한다. 최근에 나에게 더 초과 수익률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전략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것은 일의 현상 중에 몇 가지들을 이제 말씀드릴 건데 1월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들어보셨나요? 그 연말부터 해서 연초에는 다 이렇게 올라가는 그 연말에 나타나는 효과도 큰 틀에서 보면 어떤 이 시기 이벤트에 따른 그런 효과라는 측면에서 하나일 수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과는 조금 다른 게 분기나 월말, 연말에 들어가는 건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하죠. 1월 효과라고 보는 거 보통 우리가 뭐냐면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많이 작용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노무현 정부 때 뭐 연초에 IT 839 뭐 이런 정책 나오면서 뭐 관련돼 있는 8대 기술에 대해서 뭐 시장에 뭐 기대가 몰려간다든지 아니면 정부가 연초에 항상 대통령 연두교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책을 발표하잖아요. 그럼 그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먼저 유입되는 게 소형주, 주로 중소형주들에게 많이 유입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1월 달에 코스닥이 강한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우리 시장은 이게 약간 왜곡되기 시작한 게 대주주 세금 문제 때문에 그게 뭐 3억이냐 10억이냐 뭐 1억이냐 갖고 뭐 계속 뭐 싸우고 있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결정이 된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대주주에서 세금 피하기 위해서 12월 달에 엄청나게 팔았다가 1월 달에 다시 사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과정이 만들어지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는 14, 70마다 실적 발표에 따라서 당연히 변동성 발생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는 이 1월 휴가라고 하는 것은 중소형주가 대형주보다 항상 연초에 강세를 보이는 일의 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는 원인이 정부 정책, 그 다음에 연말에 윈도우 드레싱 때문에 대형주 랠리에 소외된 중소형주들이 연초에 반짝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 말이 원래는 1월 휴가예요. 그래서 실증적으로 한번 보시면 자 1월 달에 전체적인 주식 수익률을 살펴봤을 때는 뭐 오히려 4월 달이 더 높은 그 다음에 11월 달 이런 때가 높은 현상들을 보여주는데 자 이런 현상들이 왜 나타나고 있을까? 아까 말씀해 주셨던 실적 발표 구간에서 뭔가 상대적인 수익률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또 하나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특성은 뭐예요? 전반적으로 다 수출주란 말이죠. 우리는 어디다 수출합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또 이런 쪽으로 수출하게 되잖아요.
근데 소비는 주로 언제 일어나죠? 연말에 뭐 블랙 프라이데이니 뭐니 해서 엄청나게 이제 제품 소개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말로 몰리는 소비 때문에 우리는 물건을 주로 언제 만듭니까? 앞단에 상반기에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의 전반적인 실적, 수출 기업들의 전반적인 실적 핵심 포인트는 상반기에 만들어서 하반기에 밀어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제조기업들의 실적은 주로 1, 2분기에 피크치고 3, 4분기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특히 4분기는 어떻습니까? 뭐 여러분들에게도 해당 내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연말 보너스 이런 것들 지급되면서 기업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드는, 그러니까 일시적인 비용 발생 때문에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이거를 중소형주랑 비교해 보면 조금 다르다. 코스닥의 월별 평균 수익률을 봤더니 뒤쪽으로 갈수록 떨어지고 1월 달에 유독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과거 사례에서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근데 이거 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란 말이죠. 네,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근데 이게 또 매년 똑같이 반영되지는 않겠죠. 또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까. 장기 평균을 구해봤더니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무시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기본적으로 대주주 세금이라는 게 존재하는 한 항상 연말에 팔고 연초에 다시 되사는 그런 현상이 또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은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도 한번 꼭 고려해 봐야 될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다. 또 하나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지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특정 지수에 편입되면 그 종목이 급등하는 거.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좀 시총이 커지면서 MSCI 편입된다 하면 뭐 난리 나잖아요. 뭐 그게 펀더멘탈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주가가 막 혼자 막 날아간단 말이에요. 합병 이런 건가요? 아니, 합병 말고 그 모건 스탠리에서 얘기하는 그 인터내셔널 지수가 있는데, 글로벌 펀드들이 벤치마크라고 해서 표준으로 삼는 지표가 있어요. 이 모건 스탠리에서 측정하고 있는 요 지수가 일종의 표준입니다. 그 다음에 FTSE라고 하는 영국에서 또 삼는 지표가 있는데 금액은 엄청 차이 나요. MSCI를 대부분 많이 추종하죠. 아마 뉴스 찾아보시면 많이 나올 텐데 MSCI 지수 편입, 뭐 소형주도 있고 대형주도 있거든요. 여기에 편입된다고 하면 일단 그 종목은 지수보다 무조건 강한다.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지수보다 강하다라는 거지 무조건 플러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마이너스 10% 났는데 그 종목은 마이너스 한 5% 정도일 수도 있고, 지수가 5% 올랐는데 한 10% 오른다는 거지, 이게 뭐 지수가 마이너스 날 때도 무조건 플러스 나는 뭐 무적의 어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들 종목의 수급에 더 들어오는 그런 이례적 현상도 최근 우리 시장에 많이 생기고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퇴직금 이제 누적하실 테니까 퇴직연금 가게 되면 퇴직연금에서 뭐 선택하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위험성 무슨 그거 많이 오던데. 네, 뭐 여러 가지로 뭐 무슨 방식으로 할 거냐부터 시작해서 뭐 적금하고 뭐 주식은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그 안에 상품들이 막 있잖아요. 앞으로 퇴직연금이 점점 커질 거니까 특정 ETF로 막 돈을 몰아주면, 그러면 그 ETF는 뭘 해야 돼요? 무조건 정해진 대로 주식을 사야 돼요. 그럼 그런 수급이 들어오면 어쨌든 주가가 잘 안 빠지겠죠. 왜냐면 뭐 그들도 비싸게 사기는 싫을 테니까 계속 밑에다 호가를 깔아둘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펀드들에서 돈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그런 수급적인 요인들이 이런 시즌마다 나타나는 이례적 현상과 더불어서 최근에 나에게 더 초과 수익률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전략 포인트가 되는 거죠. 오히려 더 중요한 건 이벤트가 끝나는 순간부터 주가가 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벤트 드리븐도 우리 시장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이런 정보를 뭐 미리 한번 취득해 보는 것. 그래서 증권사에서 아마 월별로 리포트가 계속 나와요. 이번에 지수 변경과 관련돼서 어떤 종목이 편입 대상이고, 그러면 그 대상 종목군들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수급 한번 쭉 살펴보면 진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주가도 좀 반응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 살펴보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종목을 샀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그 대상 종목이야. 그래서 오른 것 같아. 그러면 단기 매도 포인트를 이벤트가 마감되는 날 중심으로 팔고 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는 거죠. 이런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게 뭐 차트 기준으로만 볼 수도 있지만 이런 수급적인 요인에 또 상당히 많이 나타나니까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한미 반도체나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주식을 사고 싶어 할 때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기술적 분석이긴 한데요. 보통은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면 차트 보고 뭐 보조 지표 보면서 매매 타이밍을 노리는 것을 많이 얘기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일회 현상이라고 해서
펀더멘탈도 아니고 기술적 분석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경계선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직 잘 모르시니까, 그러니까 뭐 주식 좀 하신 분들은 이거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워렌 버핏은 너무 잘 아시죠? 네. 이 앙드레 코스토란이라고 하는 사람도 유럽의 워렌 버핏이라고 불릴 정도로 전설적인 투자자예요. 선생님도 저희 채널에 워렌 버핏 그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종목.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일 나고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개 종목도 아직은 수익률이 좀 미약하기 때문에, 대신 전 그런 건 없어요. 계좌가 50% 깨지거나 이런 경우는 지금까지 제가 투자 20년 넘게 하면서 한두 번 외에는 거의 없다. 뭐 얘기하시죠? 네. 아니 그러니까 뭐 그래서 돈을 버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한 번 그렇게 정말로 화끈하게 뭐 10배, 뭐 5배 이렇게 벌 수도 있지만, 저는 실패하지 않고 꾸준하게 자산을 불려 나가는 것도 내 자산을 불리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택할 거냐, 나는 정말로 화끈하게 코인처럼 한 방에 뭘 갈 거냐, 이건 이제 본인의 선택인 거죠. 워렌 버핏이 얘기한 투자 원칙 1번이 뭔지 아시죠? 모르죠. 돈을 잃지 마라. 돈을 잃지 마라.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원칙은 당연히 모르시겠죠, 그러면? 네. 첫 번째 원칙이 돈을 잃지 마라. 두 번째 원칙은 1원칙을 지켜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라는 거예요. 돈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역으로 되짚으면, 뭐 시장의 패션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돌고 돌지만 그런 종목군들 쫓아다니면 내가 시세 쫓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기준도 없고 마이너스 많이 나면 뭐 절망하다가 의미 없는 장기 투자로 가서 더 망가질 수도 있고, 정말 잘 가는 종목을 어설프게 팔아서 수익을 제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만의 어떤 뚜렷한 투자 철학과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돈을 잃기가 쉽다는 거죠. 내가 확신이 있으면 주가가 빠지면 더 사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생각했던 이 정도가 적정 가격이었는데 더 싸진 거잖아요. 그럼 믿음을 가지고 당연히 더 사고, 물론 레버리지를 쓸지 안 쓸지는 개인이 결정하는 거지만 그런 어떤 선택들을 잘해야 내가 일단 지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건데, 대표적으로 지지 않는 투자를 하신 분입니다. 일단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라는 책만 읽어봐도 이분이 어떤 투자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금리와 관련돼서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좋은가 라는 어떤 통찰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뭘 보았느냐를 우리가 보자라는 것이고, 다우이론이라는 것과 좀 비슷하거든요. 이 코스톨라니의 달걀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주가라고 하는 것은 이런 국면을 거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말이라, 야 이걸 누가 몰라라고 반문하실 수 있지만, 의외로 사람들이 이걸 잘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 국면을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조정 국면, 거래가 감소하겠죠. 당연히 주가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거래를 안 하겠죠. 동행 국면, 그러니까 주가가 평행하는 국면이라는 거예요. 거래량은 증가하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겠죠.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막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상승으로 돌아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이클 국면을 계속 겪는다. 하락에서도 세 가지를 겪고 상승에도 세 가지 국면을 겪는다는 거죠. 이 국면 중에서 최소한 6국면 정도 중에서 내 주식이 지금 어느 위치에 놓여 있는지도 판단하지 못하면 이건 좀 곤란하다. 최소한 내 주식이 다시 올라가려면 이게 굉장히 짧을 수도 있고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개 국면이 그림에서 나타난 것처럼 항상 동일한 간격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이런 로직을 거쳐서 주가가 올라가더라. 만약에 내 생각이 물론 틀릴 수도 있지만, 과장 국면, 거래량이 폭증하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주식을 사고 싶어 할 때 과연 쫓아가는 게 맞나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인데, 이 로직에 의하면 안 사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의 한미반도체나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은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고 너무 좋은 종목들이고, 앞으로 뭐 해당 시장에서 탑티어로 계속 남겠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라고 하는 투자의 국면에서 봤을 때 과연 지금 이 국면인지 여전히 이 국면에 있는지는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이클이 굉장히 빠르게 도는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이클이 없을 가능성이 높죠. 특히 요 동행 국면이라고 하는 사이클 자체는 아예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좀 큰 종목들, 그 다음에 뭐 기관도 좀 많이 사고 외국인들도 사는 그런 대형주 쪽에서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거라고 봐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지 소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펀드를 지금 운영하고 계신데, 이분의 이제 스타일, 이론 딱 한 가지는 그냥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주가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적정 가치에 있지 않다. 우리가 생각하는 적정 가치가 있는데 재기성 1억이냐를 하는 게 뭐냐면 항상 그 위에 있거나 그 아래에 있더라라는 거죠.
근데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이것과도 뭐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뭐 조정 국면이라든지 과열 국면, 과장 국면은 당연히 우리가 생각했던 적정 주가보다 심리와 수급이 붙으면서 혹은 뭐 재료 같은 것들이 붙으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적정 가격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둘은 동일한 얘기를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건데 조지 소로스는 죄기성 이론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주가라고 하는 게 항상 투자 심리, 군중 심리, 그다음에 거래, 뭐 뉴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항상 적정 가치보다 너무 높아지거나 너무 낮아지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는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이 사람은 뭐 대상 자산을 가리질 않습니다. 환투기도 하고 뭐 그다음에 뭐 주식도 샀다가 실물 자산들 이런 쪽으로도 들어가고 돈 되는 곳이라면 다 하는 잡식성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돈을 벌 수 있는 그 어떤 자산도 다 투자하시는 분이라고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분이 영란은행이랑 파운드와의 가치를 놓고 싸움이 붙었단 말이에요. 파운드와의 어떤 변동 가능성을 보고 자신의 편을 다 만들어서 영란은행과 붙은 거죠. 근데 영란은행을 이기고 결국 영란은행에 손들게 만들어서 엄청나게 이익을 내신 분입니다. 그게 아직도 전설적인 신화로 남아있는 분인 거죠. 오늘 뭐 기술적 분석의 이례적 현상을 말씀드리면서 이 두 사람 얘기를 어떻게 보면 가장 극단적으로 볼 수 있는 두 사람을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혹은 여러분들이 사고 싶어하는 종목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밸류에이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래 기준이라든지 혹은 시장의 심리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